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날이라서요. 자료가 한 3개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 계획서랑 OT 자료랑 조문 자료가 있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짧게 OT를 좀 시작하시죠. 예, 강의 계획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 강의 계획서 보시면 강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호 노사고요. 예. 일정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개강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8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종강인 걸로 돼 있어요. 우리 그 광고에 그렇게 나가 있는데 약간 바꿔가지고 제가 그 25일 날은 제가 도저히 뺄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6일 날 그걸 금요일 날 대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하는 게 목표고요. 사실은 보강이 하루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강의 계획서 그 기본적인 우리 커리큘럼 상으로는 총 14회로 되어 있는데 14회로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순수하게 1차에 나올 것만 짠 해보자. 이런 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 강의인데 1차면 나올 것만 할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14회 끝낼 수가 없어요. 14회가 10년 전의 기준인데 그 10년 사이에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만 해도 14회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1차 기본 강의는 매번 보강을 하고 있고요. 2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기 1기는 보강이 필수예요. 도저히 그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야 끝내려면 끝낼 수 있겠지. 좀 대충 하면.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보강은 불가피하더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원 차원에서는 아예 그냥 실수를 늘리면 되는데 그래버리면 이제 또 수강료가 올라가니까 또 그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차 기본 강의나 2차 연기 1기는 매번 그 보강이 상수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도 있음이 아니라 해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조건 하는 거고 이틀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 계획서 상으로는 8월 29일 월요일 날 종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30일 화요일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실 자체는 지금 빼놨어요. 이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건 좀 미리 감안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월화수목금 계속 가는 건데 이제 8월 25일 날만 강의가 없고 그 외에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좀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시간은 2시부터 5시 반까지인데 웬만하면 시간을 맞춰드릴게요. 그래서 저녁에 또 일정일 수 있으니까는. 근데 이것도 제가 100%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다가 중요한 부분 한참 하다가 5시 반이네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5시 반 이전에 끝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헛된 희망을 좀 버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5시 반까지 최대한 맞춰드리는데 조금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에센스 1, 2로 되어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1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2는 들고 오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2를 들고 올 때가 됩니다. 그 강의 계획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1만 들고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2만 들고 와요. 그 다음에 막바지에 가게 되면 1, 2를 다 가져와야 돼요.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 보시게 되면 좋은 말이죠. 그래서 규정과 기본 이론에 대해서 지금 기본 강의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2차 노동법이 어려운 거는 암기 부담이 너무 커서요. 답안에 현출을 해야 되니까 특히 판례를 외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학 같은 경우는 수험법학에서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판례를 막 그렇게 복붙하지 쓰지 않거든요. 근데 노동법에서 이상한 문화가 잡혀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학원가가 잘못을 한 건데 어쨌든 이상한 문화가 잡혀가지고 노동법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판례를 이제 무지막지하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2차에는 판례 암기 압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해도 이해인데 암기 압박이 엄청 크거든요. 다만 1차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규정에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해야 이런 것들을 외워줘야 되는데 판례는 이해만 잘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의 판례풀이는 이해만 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최대한 좀 이해를 잘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부하는 거 1차 기본 강의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2차 강의 가서는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암기 쪽에 좀 더 힘을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는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계가 좀 그러니까 출제 방향성이 달라서 그렇지 공부에 방향성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이 막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차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기본 강의가 1차 기본 강의랑 2차 연기, 뭐 그것도 기본 강의니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1차와 2차를 막 말도 안 되게 다르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강좌들이 한 1차 기본 강의도 한 1.5차 정도 맞춰서 하거든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노동법을 2차에서도 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실무 나가도 수험에서 배웠던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노동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법은 어쨌든 간에 수험부터 시작해서 합격하신 이후에 필드 나가셔서도 계속 쓰는 거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처음 공부하실 때 규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본 이론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판례 같은 경우에 2차에서 어려운 것들은 그걸 암기해서 현출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1차에서는 이해만 잘하면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구력이 쌓일수록요. 판례 가지고 부담 느끼진 않아요. 적어도 1차에선. 2차가 문제지. 그래서 1차에서는 이해만 잘하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판례를 설명을 드릴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 강의 진행 그래가지고요. 뭐 보는 과정에서는 1차 시험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핵심 이론만 강의를 하는데 순수 1차용만 하진 않아요. 한 1.5차 정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틀을 좀 잘 잡자 이런 느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객관식 그 강의 특성상 뭐 대단히 깊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처음에 접근하시기에 진입장벽에 있는 주제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2차 공부하듯이 사례자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표가 밑에 그 진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요거를 최대한 맞출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밀릴 거예요. 특히 이제 초반에 한 2회차, 3회차 요때가 좀 빡세요. 그 3회 만에 끝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맞춰볼 건데 요게 좀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강이 하루가 아닌 이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딴 거보다 좀 예습진도 느낌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센스에 있는 게 그 전수춘 박사님 교재인데 그 2차 교재에 비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막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습을 할 만하실 거예요. 문제를 풀어라는 게 아니고 예습이라는 게 우리가 나갈 진도 범위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읽고 오시라는 거니까 예습을 좀 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습이랑 복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복습이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거칠게라도 좀 러프하게라도 읽고 오시면 강의 수강하실 때 훨씬 효율도가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읽고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노동법 1이 어디까지냐면 강의 계획표 상으로는 7회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노동법 1이고요. 8회에 노동법 기본 이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가 노동법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기타 법령 들어가 있죠. 이 기타 법령은 노동법 1, 2를 둘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1 가지고 시작하다가 계획표 상으로는 8회차부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근데 실제로는 하루 밀릴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노동법 2를 들고 오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끝부분에 가시게 되면 기타 법령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1, 2를 둘 다 들고 오셔야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노동법의 구성을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OT 하면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나눠보면 이런 거예요. 노동법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총론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노동법의 법원은 무엇인가? 연역은 어떻게 되고 ILO 국제노동기구 그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이에요. 줄여서 그냥 근기법 하겠습니다. 이게 한 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으로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게 제일 메인이에요. 줄여서 우리가 그냥 노동조합법 혹은 노조법 이래 부르는데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든 집단적 노동관계 법규든 짜잘짜잘한 법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기타 법령이라고 보통 부속 법령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많이 묶어서 부르거든요. 뭐 수험판 사투리로는 잡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작은 법이라도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잡이란 말을 붙이는 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걸 묶어서 우리가 기타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묶어서 기타 법령 이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 1, 2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것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1대1 관계를 규율하는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 이게 노동법 1이에요. 그 다음 노동조합이란 단체랑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의 관계 그 집단적 관계를 규율하는 걸 우리가 보통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라고 부릅니다. 이게 노동법 2파트예요. 그래가지고 노동법 1파트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를 이제 우리가 배우고요. 노동법 2파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를 배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노동법 원이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 대표적입니다. 이따 또 할 거예요. 그 다음 노조법, 이게 노동법 2, 집단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에요. 그러면은 기타 법률은 어떻게 돼 있냐?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 관련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에 관련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거를 1교시, 2교시 둘 다 갖고, 1, 2를 둘 다 갖고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 총론은 어디 있냐? 사실은 순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원부터 공부를 하는 거니까 노동법 총론은 이제 노동법 1에다 붙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통 우리가 2에다 붙여요. 왜 그러냐면 분량의 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의 대표법인 근기법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의 대표법인 노조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렵기는 얘가 더 어려운데 분량적으로는 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기타 법령도 노동법 1에 관련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 1 파트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2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이 총론을 그냥 2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얼추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다시 계획표를 보시면 첫날 오늘이죠. OT 시작해가지고 근로기준법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 총칙이 어쩌고, 근로계약이 어쩌고, 임금이 어쩌고, 근로시간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근기법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고 나면 그 다음 8회차에 뭐 실제로는 9회차일 것 같습니다만 뭐가 나오냐면 노동법 기본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2에 들어가면서 그때 다시 배우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좀 알고 봐야 보기가 더 편해요. 예를 들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경합이 어쩌고 막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근기법을 좀 배우고 총론을 봐야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가 이게 그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얘기들이 쭉 나오죠. 노동조합이 어쩌고, 뭐 교섭이 어쩌고, 협약이 어쩌고. 그래서 노투를 쭉 하다가 노조법 끝나고 나면 기타 법령으로 들어가는데 기타 법령에는 1, 2 둘 다 책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때는 둘 다 갖고 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진도 나갈 때 말씀을 드리겠죠. 다음 시간에는 뭐 내일은 뭐 노트를 내일부터는 갖고 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계획표상으로는 이렇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표야 뭐 필요 없지 사실 이거 버리시면 되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계획표, 진도표 정도만 오르셔가지고 책 앞에 끼워놓으시거나 붙여놓으시면 예습하시기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과 복습 중에 하나를 골라라 당연히 복습이지. 근데 가능하면 이제 예습을 좀 진도 범위 내에서 러프하게 좀 읽고 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OT 자료 가보시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볼게요. 자, 1년간의 수험 계획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각자 의견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식으로 1년을 짜시는 게 제일 좋을 것이냐.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페이지 가보시면 동영상 보는 분들도 있어요. 다 묶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기본 강의 오프라인 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어쨌든 목표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 우리가 1차만 보지는 않겠죠.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데 내년에 1차만 붙겠다? 아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좀 하반기에 쉬시다가, 그렇게 하실 거면 하반기에 쉬시다가 내년 상반기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를 1년 동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년 동체 합격을 목표로 해야 돼요. 사실 동체 합격이 쉽진 않아요. 이게 사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1차랑 2차 사이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쉽지는 않은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매년 뭐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만 뭐 제 느낌인데 이건 제 느낌인데 제 느낌이 한 10%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1년에 한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 분들은 물론 낮은 확률이죠. 10% 정도니까 그 정도 분들은 1년에 딱 끝내버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뭐 7월 달에 민법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노동법을 통해서 처음 진행한 분도 계실 건데 일단 이번 달에는 기본강의 들어야지. 당연하죠. 그 다음에 9월 넘어가면서부터는 2차용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1차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9월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2차 포인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이 되면 모든 과목이 2차 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평일반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노동법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정하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하고, 선택과목하고 이런 순위인데 주말반은 동시에 들어가고.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2차에 올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되면 이제 연기가 끝나고 1기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연기는 말 그대로 2차 기본 강의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쭉 진행한 다음에 1기부터 심화 강의라고 해가지고 뭐 강사마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약 조절들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답안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연기 때도 뭘 쓰긴 쓰죠. 뭐 또 쪽지 시험 비슷하게. 근데 그거는 이제 맛배기 하는 거고 1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기 넘어가게 되면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좀 진행되고요. 3기 넘어가게 되면 최종 모의겠죠.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2차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1차 강의 수강하신 다음에 공부 잘 하시고 9월 달부터는 일단 2차에만 몰빵하세요. 대신 1차는 뭐를 해야 되냐? 민법은 지고 가셔야 돼요. 민법. 그러니까 노동법 1차를 하반기에 봐야 되냐?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 푸는 거 막 계속 풀어봐야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는데 하반기에 민법은 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9월에 연기 들어가는데 아직 민법 기본 강의를 안 들었다.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 기본 강의 들어야 되고 들으신 분들도 민법은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매주 조금씩 진도를 짜가지고 문제집 같은 거 계속 돌릴 수 있도록 민법은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안 돼.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하반기에는 내려놓으세요. 2차에 올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 넘어가면 1기가 진행되는데 2차 강의에선 그때도 1차는 안 봐도 돼요. 대신 민법은 봐야 돼, 민법. 민법은 1년 내려보는 거예요. 계속 봐야 되고. 대신 이제 1기가 끝날 때 즈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시작 포인트가. 어떤 분들은 뭐 4월 초에 시작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늦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건 한 3월 초 정도부터 1, 2차를 병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1차 시험 다가올수록 1차 쪽에 힘을 점점점 늘려가는 거죠. 근데 너무 불안하시면 1월 달부터 병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근데 권장드리진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1기 진행 중이긴 한데, 한 3월 초 정도? 그때쯤부터는 한 2달 정도는 1차를 병행하셔야죠. 그래서 막판에 1차에 올인하더라도 그렇게 좀 병행하는 형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이 실제 우리가 보통 5월 달에 있다 보니까 1차 시험이 2기 한 중반, 좀 중후반? 요때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차 보는 분들은 2기를 알차게 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1년이 힘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꾸역꾸역 버티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특히 처음에 1년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시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꽤 생각보다 있으니까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문풀 강의도 있고 뭐 포대지 특강도 있는데요. 문풀 강의야 이제 별도 문제집 가지고 한번 우리 이제 책이 없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대지 특강은 이제 하루짜리 마무리 강의인데 그래가지고 4일 동안 1차 전과목 정리해보자는 건데 기본 강의 들은 분들한테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건 그 상황 봐가지고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시면 Q1 그래가지고 1차 강의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는 강의 의존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강의 안 들으면 공부가 안 돼. 이런 분도 다 들으시면 되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강의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개인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 강의만 들어도 당장 1차 시험장 가서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문풀 강의랑 포데이즈를 개인적으로 뭐 꼭 수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개인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2 보시게 되면 1차 기본 강의 끝난 이후 2차 준비하면서 1차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안 봐도 돼요. 근데 1차는 봐야 되는 건 민법. 그거는 1년 내려보는 거고 그 외의 과목들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7, 8월 달이 이제 1차 기본 강의 시즌인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9월부터는 2차 준비 태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엔 2차만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1월 달에 2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차 병행을 언제 할지는 개인마다 다른데 그 병행 시작 시점을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3월 초 정도부터는 병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더 빠른 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더 늦는 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뭐 1차는 3주면 된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개소리야.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그 재볼 때는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그냥 수쓰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시고 그래서 최소한 2달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병행을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1차 강의를 들었다 전제하에 그렇게 좀 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수험 카페에 있는 데서 막 3주 컷, 2주 컷 다 헛소리니까 믿지 마세요, 그거. 그거 아니야. 자, 어쨌든 7, 8월 달에 1차 기본 강의 시즌 끝나고 나면 9월부터는 2차 버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Q3 가시면 2차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러시라고 권장을 드려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수험판 들어온 게 2007년도 하반기였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서울대구 쪽에 이제 노무사관들이 많았거든요. 그쪽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2008년도에 신림동 소위 메이저 학원들이 노무사 쪽으로 런칭하기 시작하면서 넘어왔는데 처음에 신림동을 왔더니 그 당시에 노무사 이제 학원들이 그때는 제가 딴 학원에 있었습니다만은 학원들이 옛날에 사법시험 시절에 했던 사시 시절에 그 GS 시스템을 노무사에 끌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기 1기, 2기, 3기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오바다 이랬어요. 그때는 이거 4번이나 할 필요 없고
기본 강의 한 번 하고 모의고사 강의 한 번 하고 실전 모의고사 2번만 딱 합시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학원에선 뭐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라 해야 되냐면 1년에 4번 다 듣는 거 오바니까 들을 필요 없고 기본 강의랑 문풀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 플러스 2기 뭐 혹은 연기 플러스 3기 이렇게만 합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그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수련 4번을 다 돌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장사 속 이런 거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고 수험생 수준도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지금은 4번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학원이 지금 4번을 돌리는데도 이거 1년 돌려서는 다 정리해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수험생으로서 뭔가 그래도 틀은 잡힌 것 같다 느낌이 들 때가 언제쯤 되냐면 한 2번 눌렀을 때 2년 정도. 그래야 이제 합격 불합격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틀은 잡힌 것 같다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는 안 잡혀요. 1년 내내 해도. 근데 여기서 더 줄인다?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프로컬에 따라가시고 어지간하면 물론 이제 뭐 직장인이시라서 시간이 너무 어렵다든가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다른 방안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2차는 풀크리트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1차는 모든 강의를 다 들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2차는 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1년 내내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상 2차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잘 안 써지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1년에 학원이 수련을 4번을 돌리는데 기본 강의 한번 띡 듣고서 다 써질 것 같으면 학원이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니까는 1년 내내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2차는 풀코리 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가보시면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강하신 시점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강하신 시점이 뭐 2023년도 막 2월, 3월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1차 목표만 합격에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아직 민법 수강 안 하셨으면 민법 먼저 듣고 노동법 듣는 게 훨씬 좋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민법 듣고 사보 듣고 노동법 듣고 이 순서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뒤는 상관없을 것 같고 어쨌든 민법 먼저 듣고 노동법 드시는 게 더 좋고 물론 노동법 먼저 들어도 되지 그거 상관없는데 그래도 민법 먼저 듣고 노동법으로 오시는 게 여러모로 좀 더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합격이 목표시니까는 1차 강의 중심으로 수강하시면서 1차 시험 준비를 하시되 1차 합격하시고 나면 우리가 동차반 강의라는 게 열려요. 이게 뭐냐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한 6월 초, 5월 말 이때 열리는 건데 2차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본 생 1차 합격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시험장 가가지고 답안지 완성을 시킬 수 있게 막 찍어가지고 막 하드 트레이닝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필히 수강하세요. 이건 필히. 이게 왜 그런지는 뭐 그때쯤 가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카페에도 계속 올리고 할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일정을 그렇게 좀 짜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차반 애찬론자인데 진짜 괜찮아요. 이거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1차 합격했으니까 23년도에 합격했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차 합격하신 다음에 동차반으로 꼭 들어오세요. 꼭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3년 목표가 동차 합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황과 시점이 다 달라가지고 이거는 뭐 메일을 주시든 제 카페에 올려주시든 톡을 주시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짜드릴게요. 그래서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이 일 한 사람 얘기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대충 일정을 짜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매니저처럼 해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얼개 정도는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강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시점 2022년도 8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센스를 가지고 하는데 내년 초 되면 그러니까 2023년도 2월 달에 또 찍어요 1차를. 근데 그게 뭐가 다른 거냐? 다 다른 거 하나예요. 책이 달라 책이. 그래서 제가 매년 8월 기본 강의는 1차 강의를 전시준 박사님 에센스로 찍고 그다음에 매년 2월 강의는 제 책으로 찍거든요. 도화 노동법이라고 원투 그걸로 찍는데 그냥 책의 차이예요. 그럼 왜 다르게 하냐? 간단해요. 에센스는 매년 여름에 개정판이 나오고요. 저는 매년 초에 개정판을 내요. 그러니까는 그 강의를 찍을 때 가장 최신 책으로 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뭐 책은 둘 다 좋아서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구성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OX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들어가 있어요. 도화도전법 같은 경우는 OX가 없어요. 왜 없냐? 이론을 에센스에 비해 좀 더 빡세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양이 좀 더 많아요. 이론적인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책에 OX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꺼워지니까. 대신 저는 이론이랑 문제로 기출문제로 구성을 하는데 OX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책을 빼요.
뭐 기출 OX 문제집 해가지고 매년 연말에 내는 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문의가 많아가지고 뭘 들어야 되냐고 책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긴가민가 하면 그래도 가장 최신 강의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최근 판단하게 반영돼 있으니까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가보시면 이 페이지에 기본 강의 시즌 공부법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강의가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한번 빠지면 또 계속 밀려가지고 특히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 밀리면 수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오프라인 나오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좀 진도 짠 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강의 수강 후에 교재 이론 파트를 읽어보면서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필기 노트에 필기한 내용 중 필요하다 싶은 내용을 교재에 옮겨 적으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필기를 해드릴 건데 어떨 때는 여기서 쭉 하다 끝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차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적을 때 이 인간이 얼마나 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많은가 보다 하겠지만 여기 썼다가 저었다가 해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책에다 바로 쓰시는 것보다 별도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필요하신 것들을 옮겨 적으시고 필기하시고 거기서 복습하시면서 이거는 꼭 옮겨야겠다 싶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필기를 옮기시면 어떠실까 제일 생각이 들고요. 강의 들으실 때 이거 하느라고 제가 보면서 계속 시간을 들긴 할 건데 이거 하느라 못 따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뒀다가 사진을 찍으세요. 괜찮아. 우리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필요한 것들 복습하시러 옮겨도 되니까 사진을 어디 유포하지만 않으시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3번 가보시면 진도 범위 내에 따라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OX 문제랑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시고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면 OX만이라도 꼭 풀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요. 많이 써본 사람이 갑이에요. 1차 시험은 많이 풀어본 사람이 갑이에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백날 책 읽고 이렇게 해봐야 문제 안 풀어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지. 2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출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숙지했다는 착각에 빠져요. 막상 해보면 안 써지거든 그게. 마찬가지로 1차도 막상 풀어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착각에 빠져.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니까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근데 기본 강의 종강하고 나면 한꺼번에 해야지 이래버리면 너무 많아 양이 그게. 그러니까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OX랑 객관식을 다 푸세요. 진도에 맞춰가지고. 근데 지금 노선법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막 오전에 경영학도 뭐 있고 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OX만이라도 꼭 하시는 걸로. 그거는 안 돼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같은 개념이라 OX만큼은 꼭 푸시고 가능하면 객관식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좀 진도에 맞춰 푸시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종강함과 동시에 이 책에 있는 모든 OX와 모든 객관식을 다 푼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그냥 안 봐도 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적당한 시점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구해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러다가 이제 의문 드는 지점이 있으시면, 특히 이제 문제를 제가 기본 강의에 풀어드리지 않으니까, 뭐, 그건 다 해설이 있으니까 푸시면 되지. 보시다가,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질문하시면 되겠죠. 또 책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카페든 뭐 저한테 하든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고, 특히 제 카페 가보시게 되면 질문란에 되게 많이 있어요.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검색해보시면, 이거 개인적으로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없으면 올리시거나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4번까지는 꼭 하시고 4번까지는 5번은 조금 여유 있으시면 거칠게라도 이론 파트를 좀 예습하고 오시는 걸 개인적으로 매우 강하게 권장을 드리는데 역시나 시간이 허용되는지는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5번도 하시면 좋아요. 대신 4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도 OX는 풀어야 돼요. 최소한. 그것까지 밀려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강의 들으시면서 꼭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 가보시면 질문 방법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제 카페가 그 밑에 뭐 주소가 있긴 합니다만 개인 카페에서 뭐 2번에 양가로 3번 거기 이제 주소가 있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다음 포털 들어가셔가지고 김기범 노무사 치시면 나와요. 거기 들어오셔서 이제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페 운영 방향성도 강사마다 다른데 저는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강생들만 등업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오픈 강의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뭐 무료 특강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조문 특강 같은 거 그 정도만 무료로 깔고 근데 그것도 뭐
마케팅 차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수강생들 보시라고 그냥 그거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강사 일 자체를 되게 패시브로 하고 그냥 우리 사람, 내 사람 이런 게 더 강해가지고 카페에도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저한테 개인메일 오셔가지고 자꾸 막 했는데 제가 죄송한데 수강생 아닌 분들은 제가 등록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거기 들어오시면 이것저것 볼만한 게 많아요. 사실은 일단 처음 만든 것 자체가 객관식 시험 대비로 만든 건 아니고 2차 시험 대비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자료 자체가 2차 중심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판례 평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 사실 1차 공부할 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필요한 게 많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질문란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활용도가 되게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가보면 더 심한데 어떤 분들은 질문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이 없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을 정도로 막 미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 불안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불안하냐면 나는 질문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뭘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 이게 불안하고 또 이쪽에 가면 내가 또라이인가 뭐 이런 거지. 나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공부 스타일 차이예요. 공부 스타일 차이.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맞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봤어 내용 다. 그랬더니 따로 궁금한 것도 없고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검색 한번 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 오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배웠다. 그러면 게시판 가셔가지고 근로자 쳐보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안심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질문 게시판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실 때도. 근데 장기적으로는 2차용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그거 중심으로 많이 공지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1월 달인가 만들었거든요. 카페를. 근데 원래는 운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제가 15년도에 그 2차생들을 위한 그 판례 mp3 녹음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거 올리려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데, 좀 빡세겠네요. 근데 아무튼 카페에 좀 가입하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으니까 그거 가입하시고 등업 양식이 있으니까 신청,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등업 신청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은 쉬는 시간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뭐 대신 이제 강의 끝나고 오시면 전도 좋긴 좋아요. 근데 뭐 중간에 상관없으니까 오시면 되고 질문 창구는 이메일, 카톡 이거는 이따가 세 번째 강의 때 알려드릴게요. 그때 알려드릴 건데 이메일, 카톡, 그 다음에 개인 카페,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 강의 질문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카페 쪽을 활용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고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하나만 털어내도 그거가 다수의 분들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제 수강생 분들만 가입하는 카페다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 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카페가 제일 좋아요. 근데 좀 프라이빗한 내용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은 개인 연락처도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질문시 유의사항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양으로 1번 개인 연락처를 오픈을 할 건데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할 건데 가능하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실 때는 어떤 강의들은 누군지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수강생 아닌 분들한테 연락 오는 거를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강의 안 들으면서 왜 질문해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1차는 뭐 그렇다고 치고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형식상으로는 절대평가인데 실제로는 상대평가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차 시험이요. 1차와 마찬가지로 평균 60, 괄학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60 이상의 사람이 1000명이다. 다 붙이는 거예요. 이론상.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300명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2차 시험은요. 300명 내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300명 내에 들어야 붙는 시험이 2차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든 제 수강생 아닌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게 되면 그만큼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자꾸 제가 막 의심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노동부 화장실은 제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제 연락처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무슨 다산 콜센터 비슷하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거든요, 연락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카톡 친구가 제가 9,000명, 9,000명. 그래서 조만간 10,000명 찍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많이 와, 엄청.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마다 막, 내 수강생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밝은 마음으로, 우리 수강생 분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연락처 같은 경우는 말머리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좀 더 좋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기본적인 기조는 먼저 온 순서대로 털자가 기본 기조긴 한데, 그게 안 될 정도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무슨 자료 요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이거 보내달라는 거구나 하면서 딱 먼저 눌러보고 하니까 질문도 예를 들어 예 아니요 1초 컷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는 금방 하는 거구나 뭘 누르겠지 이게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말머리 활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회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그 내가 어디다 써놓은 것 같은데, 양가로 2번에 있구나. 양가로 2번에서 어떤 걸 활용하셔도 괜찮은데, 가능하면은 내용적인 부분들은 카페 활용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진을 좀 첨부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쓰는 교재가 너무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사 1차 교재도 있고 2차 교재도 한두 권이 아니고 공무원 강의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교재가 있고 그러니까 교재 몇 페이지 그러면 1차 강의도 에센스인지 도안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몇 페이지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책 몇 페이지 하셔도 질문이 너무 많은데 다 찾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좀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되게 수월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한번 프라이빗 내용이나 수험 상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지방분들은 그 내용적인 거를 제가 막 통화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 그 개인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통화 상담도 많이 해요. 연락 주시면 그건 일정 잡아가지고 날 잡아서 막 하거든요. 30분 단위로. 그러니까 하니까는 이것도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빈도가 낮은 분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제가 왜 자꾸 웬만하면 카페를 활용하시라고 하냐면 빈도가 많은 분들이 좀 있어요. 막 심해 이게 막 하루에 보면은 막 숫자가 몇백 돼 있지 않습니까? 300 넘으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뭐 이렇게 보이지 않아.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카페를 좀 활용하시는 걸로 하고 근데 빈도 낮은 분들이야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양가로 5번 전화는 안 돼요. 통화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문자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막 밤에 막 술 드시고 전화하시고 이러지 안 됩니다.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아 인간들 그렇죠? 안 돼. 제가 원래 통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식구들도 저한테 톡이 오거든요. 통화됨?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화가 오면 또 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모르는 번호라도 그러니까 받긴 받는데 안 돼요. 술 드시고 전화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자, 4페이지에 가보시면 양가로 6번 주변에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도와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해드릴 수 있는데 대신 안 되는 건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자꾸 회사를 가지고 연락 오시는데 안 돼요. 그 제 일도 아니고 잘 몰라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출신이 지금은 전업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총 출신인데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는 건 제 양심에 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의도와 다르게 그게 막 국회대가 돌더라고. 뭐 김기모 노무사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저는 현업의 문제에 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 기업 실무하시는 분들 자꾸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그거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수업만. 대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산재를 당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뭐 해고를 당했다 이런 것들은 초기 상담해 드릴 수 있고 또 필요하시면은 노무사 소개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뭐 임금 피크제 컨설팅 해보고 싶다. 근데 괜찮은 법인이 있느냐? 그러면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회사 쪽 분들도 필요하시면 노무사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험은 저랑 같이 얘기하시고 기업 실무는 자문노무사에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노무사 전체 노무사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노무사를 아는 사람이 저일걸요 아마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웬만한 노무사 회장님들보다도 제가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업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한 노무사님들 계시면 제가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양가로 7번 뭐 안 된다고 하는데 많이 돌아가지고 뭐 포기하고 삽니다. 양가로 8번 예를 들어 1차 강의 들으시고 2차는 다른 분들 강의 들을 수 있죠. 뭐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걸 제가 서운해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럴 때는 질문도 그쪽 분들한테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제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다른 강사 내용인데 질문 와서 내가 답변 들었는데 캡처해서 막 돌면 난 뭔지도 모르고 답변 드린 건데 뜻하지 않게 좀 곤란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가서 하시는 게 맞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강사 바꾸신 분들 입장 같은 경우에 저는 서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돼야지 많이 붙는 거니까 조금 미운 마음이 들어요. 자꾸 연락이 오시면. 그러니까는 강사 변경하시면 질문 그쪽 가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9번. 지금 이게 뭐 되게 당연한 것처럼 많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삶과 일이 분리가 안 돼서 상태로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보다 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삶을 살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강사분들한테 자꾸 막 컴플레인 들어가나 본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도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5페이지 가보시면 규범과 계약되어 있는데 이건 노동법을 공부하기 앞서서 약간 배경
지식같이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건 둘 중 하나예요. 규범이 있거나 계약이 있거나. 그럼 규범은 무엇이냐? 사회에서 얘기하는 규범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규범이 있겠죠. 우리 사회의 규범. 예를 들어 어떤 규범들이 있냐? 말 그대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에티켓. 이런 게 규범이에요. 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조직은, 우리 집단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규범이에요. 근데 그거를 법률로 정해놓으면 법규범이겠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규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률로만 따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금연구역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 아니면 사실은 법상만 따지면 흡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 데서나 흡연하게 되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대가 변해가지고 지금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길에서 막 길빵을 한다. 다 쳐다보잖아, 지금은. 그게 길빵이 금지된 법률적으로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총을 받죠. 왜냐? 우리 사회의 규범이 그러하니까. 그럼 규범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 집단적 의사에 의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규범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규범입니다. 근데 그 규범 중에서 법규범이라는 것들은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우리 조직의 룰인 거죠. 그러니까 법규범의 변경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법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법규범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말 그대로 조직적 동의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법률을 바꾼다.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시행령을 바꾼다. 국무회의에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 동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규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규범 중에서 우리는 사회 규범 같은 거 배울 거 아니니까 우리는 법률에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의 규범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법규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은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 그렇지? 이게 계약이겠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나는 거기에 동의한 적 없지만 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직의 룰이 그러한 거. 그러니까 난 따라하면 되는 거. 이게 규범이고 특히 법률을 정한 걸 우리는 법규범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 그게 계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공부하시다 보면 뭐 규범적 부분이 어쩌고 막 규범적 효력이 어쩌고 그러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조직의 룰.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되게 보수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의 규범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젊습니다만 더 젊을 때 굉장히 흡연 에티켓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되게 어릴 때도 이제 길빵 같은 거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 남들한테 피해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너무 당연한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나는 되게 나은 사람이야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평범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대로인데 사회가 변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보수화된다고 하는 건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그대로인데 사회가 바뀌는 것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나이 먹으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규범은 그런 거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규범과 계약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간단하지. 나와 이 사람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게 공통점이죠. 규범은 조직의 룰이 그러하니 이 룰에 의해 나와 얘가 규율을 받는 거예요. 계약은 내가 얘랑 약속을 했으니까 나랑 얘랑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이 사람과 나와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럼 차이점은 내 동의 여부가 다르죠. 계약은 내가 동의했으니까 해야만 되는 거고 규범은 나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난 반대해요. 하지만 조직의 룰이 그러하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번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했어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죠. 조직의 룰이 그러하니까. 그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세 번째 하이픈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하이픈 법규범과 계약의 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규범과 계약의 차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차이점은 내 동의 여부가 규범엔 중요치 않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성격을 따져볼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후에 계속 나올 용어들인데 일단 당사자와의 법률 관계를 규율할 때 우리 간에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끼리 합의한 게 없어도 우리를 구속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같은 법률이지, 당연히.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 합의한 게 없지만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게 있죠. 자, 법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해가지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돼 있죠. 그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단체협약, 줄여서 단협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체협약 이런 게 있어요. 이 단체협약은 뭐냐? 우리 회사의 룰을 정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랑 단체하고 사용자랑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뭘 계약하냐? 우리 조직엔 이런 식의 룰을 짭시다 라고 하는 특수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협약이에요. 세 번째는 취업규칙, 그냥 강의용어로는 취규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사규예요. 사규. 회사 규정. 그러니까 이름은 다양하죠. 회사별로. 취업규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급여 규정, 인사 규정, 징계 규정, 뭡니까? 평가 규정, 전부 다 취업 규칙이에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규율하는 회사의 규정. 이걸 우리는 근기법에서 취업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용자랑 나랑 합의한 거, 근로계약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사용자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각각의 것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법규범이지, 당연히. 이거는 법규범이에요. 당연히. 법규범입니다. 단체협약은 무엇이냐? 사용자랑 우리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뭐가 있겠어요? 교섭이 있겠지. 그리고 노동조합 예를 들어 위원장하고 대표자, 위원장이랑 회사의 대표이사가 만나가지고 쩌바쩌바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합의를 보겠죠. 그래서 얘는 본질은 계약이에요, 계약. 다만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르긴 달라요. 왜 다르냐?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들,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룰을 정하지 않습니까? 룰을. 그러니까 실제로 본질은 계약인데 그 계약 내용 중에 우리 직원들의 임금 인상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직의 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 사람이 뭐 계약한 것처럼 룰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본질은 계약인데 이 계약 내용 중에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편하게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좀 특수한 계약인가 보다. 그렇죠? 조직의 룰을 정하는 좀 특수한 계약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취업규칙은 뭐냐?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는 룰이 이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도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법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취업규칙을 봤더니 임금 호봉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얼마인데 호봉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얼마 오른대요. 내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1년 지나봐야 뭐 월급이 얼마 오르지도 않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 어떡할까, 근데. 우리 회사의 조직의 룰이 그러한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취업규칙이 근기법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뭔가 직원들한테 불리하게 변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없으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노조가 없어가지고 사장이 오더니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좀 깎아야 되겠대. 그랬더니 직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 준 거예요. 나는 동의 안 해. 나는 회사가 어렵든 말든 난 내가 살아야 되겠어. 동의 안 해요. 하지만 요건을 갖춰가지고 불리하게 바뀌어버리면 난 동의 안 해도 나는 거기에 따라야 되죠. 왜냐? 조직의 룰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계약이지 뭐. 그렇죠. 내가 합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계약이고 단체협약은 외관상으로는 계약인데 이 계약이 우리 회사의 룰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회 강의 들으시는데 우리가 뭐 규범이 어쩌고 그러면은 법규범을 얘기하나 보다. 조직의 룰을 얘기하나 보다. 이 조직의 룰은 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를 규율하는 거고 이 조직의 룰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계약을 바꿀 때는 나만 동의하면 돼요. 룰을 바꿀 때는 우리가 동의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면 내가 반대해도 나는 구속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동의하면 거꾸로인가? 우리가 동의하면 내가 반대해도 구속되고 반대로 우리가 반대하면 내가 동의해도 구속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규범 바꿀 때는 조직적 룰이 바뀌는 거니까 집단의 의사 형성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거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틀들을 좀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이해도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울 거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건 법규범과 계약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법규범과 계약의 차이는
법규범은 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를 규율하지만 계약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나를 규율하는구나.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실제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다양한 일종의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배웁니다. 법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은 당연히 법규범이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은 어쨌든 성질 자체는 계약이다. 다만 얘가 규범으로서 역할을 할 뿐. 그 다음에 취업규칙은 기업 내 법규범이고 근로계약은 당연히 계약이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내가 이거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회사랑 합의하면 되지. 우리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집단적 변경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단체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이랑 사용자가 합의하면 돼요. 펌들을 바꾸고 싶다. 국회에 의한 집단적 변경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이런 흐름들 한번 감각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법계라고 해가지고 대륙법계랑 영미법계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륙법계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노동법은 좀 영미법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륙법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학을 나누는 분류법은 너무 다양한데 크게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를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륙법계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 법전 이걸 되게 중시 여기는 이제 그런 방향성이에요. 일반 영미법계는 법전의 내용보다는 기존에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거지.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본토 침략을 거의 당해본 적이 없죠. 물론 이제 아주 고대로 가게 되면 이제 영국도 있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엄밀히 따지면 걔네가 침략에 들어간 거니까 사실은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이제 본토 침략의 역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미 쪽 나라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여기 살던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오랜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써있지는 않은데 그냥 옛날에 이럴 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했대. 그게 하나의 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경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판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유사한 사례에서 이전에 어떻게 했었는가?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률의 경향성이 발전해 온 것. 그걸 우리가 영미법계라고 하죠. 법학의 분류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미국 로스쿨 가면 뭘 배우냐? 주구장창 판례를 배우죠. 걔네들은 판례 자체가 룰이에요. 그냥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예전에.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유럽 본토 같은 경우 어떤 유럽 같은 경우는 대륙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이런 데 보게 되면 독일 이런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침략이 계속 발생하고 주인이 계속 바뀌고 뭐 여기 민족 들어왔다가 여기 민족 왔다가 뭐 슬라브 왔다가 게르만 왔다가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지배층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와서 모르나 본데 우리는 원래 이랬어 라고 하는 보여줄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법전이 중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법률의 규정에 대한 해석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A라고 써 있어요. A라고. 무조건 A냐? 알 수 없는 거지. 왜냐? A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B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흐름, 논리 체계.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법계는 논리 체계를 되게 중시 여기고 문헌의 해석 이런 거 중시 여기고 영미법계는 기존에 어땠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골라라. 우리는 대륙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논의의 시작은 법 규정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차에서 나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법 규정의 내용 반 나오고 판례가 반 나오거든요. 근데 논의의 흐름들은 어쨌든 규정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2차 가면 되게 중요해져요. 2차에서 우리가 답안을 쓰는데 모든 답안의 기본은 규정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법은 타 법학에 비해서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크긴 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판례도 결국은 법 규정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답안에는 일단 모든 논점에서 법 규정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석상 다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판례는 이렇다. 이런 식인 거니까. 그렇죠? 모든 논의의 시작은 우리는 법 규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차에서 판례 암기에 치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꾸 규정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모든 논의의 흐름들을 규정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모든 이후에 1차 공부하실 때는 판례 암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실 때도 관련해서 몇 조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이게 대법원까지 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왜 이게 해석상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대법원은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1차에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문제 푸는데도 훨씬 수월하실 것이고 그 다음 그게 2차 공부하실 때도 일종의 리걸 마인드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바로 내려가시면 법의 종류해 가지고 뭐 성문법, 불문법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법전에 써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불문법적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전의 해석 이게 중요할 수 있겠다. 자, 내려가시면 법의 체계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 룰이죠. 헌법이 위에 있고요. 그 헌법에는 노동관계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법규 명령으로서 뭐 대통령령 이걸 시행령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노동법에서는 고용노동부령 이걸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법률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선 대통령이야 국무회의에서 또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바꾸려면 각 부처 내부를 따라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더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 일단 헌법에 있어서의 노동관계 조항들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우리 시험법이 내 법률들 당연히 나오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위임받아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내용들 더 당연히 나올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는 시행령까지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시행규칙 쪽도 은근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잘 맞추니까 못 맞추게 하려고 막 규칙을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사실 좀 오바거든요. 왜냐면 시행규칙은 너무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서식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 같긴 한데 가끔 낼 만한 것도 있다 보니까 내기는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는 시행규칙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볼 거냐? 오바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행규칙은 기출된 내용들만 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시행령까지는 보통 우리가 꼼꼼하게 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동법에서의 100점이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는 노동법에서 80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법 1, 2 합평균 내가지고 80 정도 맞게 되면은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첫 기본 강의 시작할 때 할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 과목이라는 게 노동법 1이 있고 1, 2 이렇게 있죠. 민법이 있고 사보가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뭐 주로 이제 경영학 많이 하십니다만은 아무튼 선택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로 떨어지는 게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법은 1차 노동법은 할만해 상대적으로. 2차 헬이라 그렇지. 그래서 이 갭이 커서 그렇지 1차는 할만해요. 예를 들어 노동법 꽈락이 났다. 그거는 너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그래서 1, 2에서의 기본적인 목표는 8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할 얘기긴 한데 1차 시험 보실 때 각 과목당 25문제씩 총 125문제를 풀고 시간을 125분을 줘요. 그럼 산술적으로 1분에 한 문제 풀면 되겠구만 생각하는데 맞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일단 마킹 시간이 있고요. 마킹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1분에 한 문제가 안 풀리는 과목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지. 얘는 요즘에 또 지문이 길어져가지고 1분에 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법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80점을 목표로 하고 50문제를 한 30분 정도에 컷 해내는 거. 이 정도를 염두에 좀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특히 민법이 문제인데 이쪽에서 시간을 좀 이렇게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떨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1순위 민법 꽈락, 2순위 사법 꽈락, 3순위가 이제 평균이 안 되는 이런 건데 특히 이제 경영학 쪽은 표점을 돌리면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법에서 시간 세이브하고 점수도 80 정도 1, 2에서 평균 내가지고 맞아 놔야 그래야 좀 점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서 60 맞고 막 그래도 붙을 수 있는 게 명꼬락 하나 하고 막 이래도 붙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노동법 2과목 80점씩 맞고 평균 내가지고 한 2과목 한 60 맞고 한 과목 명과락하고 그럼 되게 여유있게 붙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에서는 1차에서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아무튼 계속 가보시면 법에 분류해가지고 공법, 사법 있고 실체법, 절차법 있어요. 발음이 원래 달라요. 공법,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지 않고 사법 이러면
그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 그 사법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법의 분리로서의 공법과 사법을 얘기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발음이 법이 돼야 돼, 법. 근데 강의할 때 제가 막 굳이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이것도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면 분류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공법은 뭐냐? 나랑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게 공법이겠다. 예를 들어 2차에서 배우시는 행정쟁송 이런 거 대표적으로 공법이겠네요. 그렇죠? 헌법 이런 거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뭐 기본권 이런 거니까 공법이겠네. 그럼 사법은 나랑 얘랑 관계를 규율하는 거.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대표적으로 1차 과목인 민법 이런 게 사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은 과연 공법이냐 사법이냐? 둘 다 있어요. 노동법은. 국가와의 관계도 규율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도 규율해요.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됨. 사법이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 위반하면 국가가 처벌하겠음. 국가에 의한 형사처벌. 이거는 공법이네요. 그리고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을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법을 사회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의 영역으로서 사회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노동법도 그렇고요. 경제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의 성격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책을 보시든 강의를 들으시든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런 말을 써요. 사법관계라는 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공법관계라는 거는 국가의 관계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용자의 예를 들어 공법적 책임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나한테 뭘 함으로써 발생되는 과태료, 형사처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걸 뭔지 알고 있어야 강의 들으실 때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체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법이에요. 누구 말이 맞니 이런 거, 민법 이런 거, 돈을 갚아야 되니 갚을 필요 없니 이런 거. 절차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실체법, 민법, 그렇죠? 절차법, 민사, 소송법. 그 다음에 형법을 예를 들어보면 범죄인가 아닌가 이게 실체법이지 형법.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형사, 소송법 이런 거죠. 노동법은 무엇이냐? 뭐 굳이 얘기하면 굳이 하나 고르라면 실체법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 고르라면. 사실은 우리는 절차법적 요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 다 섞여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 OT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노동법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뭘 공부할 것이고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근기법 그거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예, 쉬었다 가시죠. 예.